미국 증시는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과 키프로스 우려 등 유럽발 악재와 미국의 지난달 미결주택 매매 건수 증가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장후반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낙폭을 줄였으며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23%, S&P 500 지수는 0.06%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재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 가중되고 키프로스 정부가 은행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자본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로존 경기 신뢰 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했고 영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확정되며 트리플 D 우려가 커진 것도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영국은 0.18%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99%, 1.15%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제3당인 오성운동이 27일 연립정부 구성협상에서 중도좌파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베르사니 대표의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승리하긴 했지만 상원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 과반 확보를 위해서는 오성운동과의 연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성운동의 연정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년물 국채 입찰에서 39억 1천만 유로가 발행돼 목표 발행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이탈리아 금융시장도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은행들의 영업 재개를 앞두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키프로스가 하루 현금 인출 한도를 300유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로의 송금을 금지시키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며 해외로 나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를 1회 3,000유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네이메스 선 아메리카 자산운용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대한 여진으로 건강한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금융 불안정에 대해 점점 더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2월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0.4% 감소한 104.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감소 전망치에도 못 미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에서 판매가 2.5% 감소했고 남부에서도 0.3% 줄었습니다. 반면 중서부와 서부에서는 판매량이 각각 0.4%, 0.1% 늘어났습니다. 다만 판매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8.4% 증가하며 2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지속 시기와 관련해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로젠 그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은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고 실업률이 더 신속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 여건이 회복되면서 연준이 매달 85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춰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오래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키프로스 우려가 채 줄어들기도 전에 이탈리아 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연정 구정에 실패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재선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앞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연기금 등 기관에 이어지는 매수 속에 2,000선 가까이로 올랐는데요. 1,993포인트까지 올라서 어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지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어떻게 마감되는지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야간 선물 동향도 어떻게 마감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시황과 함께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는 첫 순서 마련했는데요.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하루 상승하고 하루 내리는 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키프로스가 은행 영업 재개를 앞둔 불안감, 또 그리고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 지표 부진까지 모두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네, 조금 전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불안한 혼조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14,526까지 33포인트 하락하고 S&P 500 지수는 1,562까지 1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256까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급락 출발 후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전개되어 나스닥은 상승 반전하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키프로스 우려와 이탈리아 정정 불안에 주택 지표 부진으로 장 초반 3대 지수 모두 0.8% 정도 급락하였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어 나스닥은 상승 반전하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까지 낙폭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연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징검다리 장세가 지속되며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까지 불과 4%밖에 남지 않아 조만간 사상 최고치 경신이 가능하겠지만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이라는 상징성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이겠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모두 1% 전후 하락하며 하락한 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막판 반등으로 낙폭을 축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는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뉴욕 증시는 2주 이상 주도주 없이 외환 내빈의 실속 없는 장세가 전개되며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상태로서 지수 상승에 연연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수 상승에 연연해 하지 말고 현금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프로스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후유증으로 키프로스 구제 방식이 향후 유로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의 불안감을 증가시켰고 잠잠하던 이탈리아 전국 불안감이 재점화되었는데 이탈리아의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인 베퍼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이 연립정부 구성협상에서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고 이탈리아 정부 국제 발행도 목표치에 미달하면서 유로존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미국의 2월 미결 주택 매매 건수도 전월 대비해서 0.4% 감소한 104.8을 기록해 전망치 0.3% 감소를 밑돌아 예상외로 부진했으며 미국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양적 완화 지속 시기와 관련해서 이견이 발생한 것도 시장이 부담이 되면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였습니다. 바이오, 비철금속, 반도체, 전자상거래, IT 등 71개 업종이 상승의 업종 상승률 50%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이 비슷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9개, 나스닥 100 종목 중 49개, S&P 500 종목 중 223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50%를 하회하고 특히 다우는 30%에 상승 종목 비율이 30%에 불과하였으며 다우 30 종목 중 1% 이상 상승한 종목이 하나도 없어 매수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질리드가 4.28% 상승하고 바이두닷컴, 아마존, 오라클, 암젠, 알쿠아, 마이크로소프트, 엑선모빌, 올플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했지만 질리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한 후 관망 지속하는 전략입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나 연동성이 커지며 조정폭이 점차 커질 수도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역시
현물 현금화 전략을 지속하되 현물 보유 비중이 높은 경우는 현물 매도와 함께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지수 등 파생 상품을 반등 시마다 매도하거나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매도하여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단기 급등 후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저정권에 들어있으므로 현금 비중을 확대한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환율은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전 패턴과 좀 달라졌는데 온달러, 엔달러, 유로화가 모두 동반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 이런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은 어떻게 마감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락한 263.60에 마쳤습니다. 저점이 262.35, 고점이 263.80으로 1.4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7,884계약으로 하루 만에 재차 큰 폭으로 증가하며 해외 증시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약보합 출발 후 미국 증시가 개장 후 급락하자 1.5포인트까지 하락하였지만 미국 증시가 반등하자 자정 이후 지속적으로 반등이 전개되면서 낙폭을 줄여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523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363계약, 기관이 71계약 매도하며 개인은 매수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대립하였습니다. 개인은 장중 700계약 이상 매수하다 비중을 축소하였고 외국인은 장중 500계약 이상 매도하다 비중을 줄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순매도를 유지하며 관망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하락으로 콜은 하락하고 풋은 상승하였습니다. 선물지수가 장중 변동성을 보이자 콜은 장중 20% 이상 급락했다 낙폭을 축소하고 풋은 장중 20% 이상 상승했다 상승폭을 축소하며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2,000선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2,000선 회복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장 전반과 함께 선물 옵션 시장도 전망해 보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도 꾸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00포인트 돌파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0포인트 돌파하더라도 2,000포인트에서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을 하기 힘들고 숫자상으로만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일 시장을 살펴보면은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 후 동부전선에서 진도 하나가 발령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종합지수가 1970선 부근까지 하락했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는 소식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를 중심으로 기관들의 인도 드레싱용 매수세가 유입되자 장중 내내 상승세가 이어지며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선이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 엔화 강세 수혜주 등을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반등폭은 제한되어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선물지수가 급등 나가며 장 초반에는 풋옵션이 상승하고 지수가 반등하자 콜옵션이 급등했지만 전체적으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연장되면서 지속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가 3일 연속 반등하며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포인트를 회복하였지만 당분간 종합지수 1930에서 2020포인트 박스권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루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 관련주의 단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 2000포인트, 선물지수 265포인트 돌파는 어려워 보이므로 당분간 현물은 매수 자제한 채 현금 비중을 확대한 후 리스크 관리 위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추가 상승을 시도하며 박스권이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지수 2000, 선물 265 돌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응 전략으로 하락 시에는 선물지수 262.5 전후에서 매수하고 반등 시에는 선물지수 265.00 전후에서 매도하되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시는 선점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 상승도 그리고 하락 반전도 가능한 시점이므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80 선물 261.50, 고점은 종합 2000 선물 265.30을 제시하며 하락시는 지지선 262.00, 상승시 저항선은 265.00을 제시하고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0에서 상한선 266.00을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양매도 또는 스트림 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로서 세 가지 다 양매도 전략인데요. 이 중에서 스트림 매도는 풋옵션을 매도 비중을 2배 높인 것이고 스트랩 매도는 양매도 중 콜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서 2배로 높인 것입니다. 지수가 큰 폭 상승도 큰 폭 하락도 하지 않고 월말이라 인도 드레싱까지 나오면서 박스권 옵션 양매도 장세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옵션은 양매도를 중심으로 비중을 조절하며 방향성에 따라 지수 상승 시는 풋 매도 비중이 높은 스트랩 매도를 하고 지수 하락 시는 콜 매도 비중이 높은 스트랩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장 2000선 회복은 어렵겠다. 회복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닐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 가입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는 폴란드가 이 가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는 네. 것은 최근에 키프로스 사태가 네. 그 발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폴란드는 유로에 현재 EU 국가에 들어와 있지만 유로존 가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자 최근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유로존에 가입하는 것이 그 폴란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나오자 현재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는 야당이 그간 기조적으로 그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요. 이를 수용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2003년에 EU에 가입을 했을 때 국민들의 78%가 지지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올해 유로존 가입 여부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찬성이 아닌 부결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의외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일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야당 쪽에서는 유로존 가입 시 경제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가져가고 있지만 총리와 현재 집권당은 유로존 가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역이 확대될 것을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번에 키프로스 문제 짚어주시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도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모두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내년도 유럽연합 가입 조건을 충족해서 이제 28번째 가입국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그 유로존에 가입 의사를 네. 그 나타냈던 국가도 있었는데요. 라트비아가 내년부터 이제 유로존에 가입하도록 지난번 의회에서 그 찬성표를 그 나타내면서 유로존의 가입 국가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EU 가입 국가도 한 국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8번째 이번에 이제 가입이 그 통과가 되게 되면 28번째 EU 회원국으로 등극이 될 텐데요. EU 집행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EU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모두 22개 현재 회원국들의 지지 비준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5개 나라에서 비준만 받는다면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통과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EU 회원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EU 회원국의 의회 비준을 받도록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크로아티아는 2011년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끝내고 그동안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치안 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착실히 EU 가입을 타진해 왔고요. 이런 부분에서 독일의 귀도 베스트벨레 외무장관은 5개 국가의 비준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축하한다는 격려성 메시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키프로스에 이어서 또다시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슈가 또 한 가지 불거졌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연정 구성 실패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번 총선거 끝나자마자 네. 재선거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요. 연정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상원에서 자유국민당에 밀린 민주당의 베르사니 당수가 자유국민당과의 연정을 그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오늘 시각부로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연정 구성권을 반납키로 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3위를 한 오성운동과의 연정이 그 퀘스천 마크인데요. 오성운동은 자유국민당이든 현재 민주당이든 어떤 형태의 연정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재선거가 빠르면 6월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연정 구성의 실패 내용과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88억 유로의 그 이탈리아 5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39억 1,000만 유로밖에는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현재 국채 시장에서 이탈리아의 불확실성을 크게 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유로화가 달러 대비 1.28이 깨지는 2.278까지 내려가는 흐름으로 나타나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키프로스 사태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이탈리아의 연정 구성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이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프로스와는 다르게 이탈리아는 유로존 내에서 경제 규모 3위인 국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가 위험에 빠질 경우 그 파장은 또 만만치가 않아지겠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0일이 이제 거의 돼가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뭐 100일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난해 12월 26일 날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100일이 되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일 동안 아베노믹스 아주 기치를 올렸고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적인 목표와 그 속도를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따른 변화도 착실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현재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그 성패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는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와 총리 대결에서 자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윤정기를 돌려서라도 인플레를 타개하겠다라는 이 정치 구호가 상당히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그 자신의 임기 막판 이른바 부가가치세를 올렸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패착으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민당의 아베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취임 100일 가까이 되는 부분에 올해 주가만도 니케이 225, 니케이 지수가 20.19%나 올랐습니다. 올해 엔화가 달러 대비 8.8% 평가절하되는 수준에서 엔저의 흐름과 주식시장의 화랑 이런 부분이 현재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짐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은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면서 최근 일본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고 연준의 버냉키 의장도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일본이 디플레 탈피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순탄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00일이 정확히 따지면 거의 다 다가온 시점인데요. 지나지 않고요. 국민의 지지도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아베 총리는 한번 총리 경험이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총리에 오른 인물인데요. 속도나 개혁의 강도, 그 다음에 정부의 추진력 이런 점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일본 내부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베 총리 지지율은 최근 주요 언론사가 25일 날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69%, 최근 70%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개혁의 속도감, 이런 부분은 정책 성패에 매우 기여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총리로 등극한 그 경험을 아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 목표치,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를 2%로 고수할 것을 변화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를 성과를 냈다는 점도 일단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3일과 4일 첫 구로다 하루이코 현재의 신임 총재의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에는 북한 발리스크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었죠. 장중에 1973까지 밀렸다가 결국 막판에는 2000선 가까이 올라와서 마감됐습니다. 199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폭 내리면서 54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 상승 출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상승을 해야 했는데요. 일단 전일 이제 북한 시장에서 1호 전투 근무 태세라는 이제 발령을 하였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전에 이제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강화되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 내수 부양책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시장이 4월 3일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경제장관 회의가 3월 28일로 이제 앞당겨지면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잠깐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4월 3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경제장관 회의가 3월 28일 날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GDP 전망이라든지 추경 예산,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1970년대 이후로 은행권 부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예금 자산 쪽이 이제 남유럽 국가로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소식이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키프로스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고 엔저 또한 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조금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이 좀 전일 국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간이 3,697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개인 같은 경우는 2,133억, 1,571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좀 상승폭을 좀 제한을 하였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순매수로 해서 총 2,117억 정도 순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좀 시장 상승 견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전기가스가 2% 이상 급등을 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증권 같은 경우는 0.5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172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억, 76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4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락, 문화, 기타 제조, 운송 등이 올랐고 통신, 방송 서비스라든지 제약 등은 하락을 하였습니다. 북한이 1호 전투 군무 태세에 돌입했다는 얘기와 진돗개 하나 등으로 인해서 스페코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바텍 같은 경우는 고성장 기대감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신작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얘기 모두 들어봤는데요. 특징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특징 종목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스페코라든지 바텍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코라우 홀딩스, 한국전력 등과 같이 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감소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됩니다. 추경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도 조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4월 증시가 시작되잖아요. 3월 증시도 마무리가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또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3월 달에 쭉 이어왔던 그런 네. 리스크라든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키프로스 사태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 국면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유럽 국가 쪽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은행 쪽으로 그 자산 부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의 그 정부 구성 실패로 인해서 좀 정치 불안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미국의 이제 주택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추경 예산이라든지 경기 부양 대책, 일자리 창출 대책 등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예상은 한 10조 원 규모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뭐 한 추경 예산의 그 실패를 할 경우에 한국의 GDP가 한 0.4% 정도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올해 성장률을 대략 한 3% 정도로 잡았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한 2.2%, 2.3%로 이제 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조금 하방으로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성장률을 조금 높인다든지 추경 예산을 좀 높인다면 국내 증시에도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에 글로벌 증시 수익률을 이제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대부분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2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증시 평균으로 보더라도 한 4%에서 5% 사이 정도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 국내 증시만 유일하게 디커플링하면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증시에 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점차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4월 증시에도 어느 정도 이런 디커플링 해소가 조금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수급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점차 계속 많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환율, 두 번째로는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적인 불안이라든지 뱅가드 벤치마킹,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현재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은 어떻게 취해봐야 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일단 오늘장 전략은 뭐 이전의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일단 전일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최근에 키프로스 사태라든지 이탈리아 전국 불안 등으로 이런 모습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발표하는 추경 예산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변동폭이 조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좀 삼각 수렴 패턴을 코스피에서 삼각 수렴 패턴을 보이는 게 점차 좀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들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돌파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중에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금일 추천 종목은 하림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좀 그 상승 추세가 상당히 좀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하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닭고기, 오리고기, 뭐 사료 등으로 좀 국내 생산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하림 그룹의 중간 지주적인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NS 홈쇼핑이 이제 하림홀딩스로 이제 이전이 되면서 좀 자회사 그 유일한 투자 대안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년도 말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354억 정도 순현금 흐름이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요 자회사 또한 실적 회복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스권을 살짝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박스권만 오늘 중으로 지지를 한다면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지지 여부 확인 후 좀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대략 박스권 하단이 매수 2,200원 쪽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로는 한 2,000원 정도로 좀 짧게 좀 잡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의 이 첫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추경에 대한 언급도 오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담은 그 경제 정책 방향이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또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창조 경제를 구현하려는 그 정책 국정 과제 이행 방안이 담깁니다.
다만 그 추경 편성 규모와 내용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세부 대책은 이번에 빠지고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올해 경제 전망 수정을 검토 중입니다. 작년 12월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는 3%로 했지만 2%대 중후반으로 낮추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32만 명으로 내다본 취업자 증가폭도 낮출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침도 밝힐 예정입니다. 10조 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규모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출 예산 증액뿐 아니라 그 세입 예산의 소폭 감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예산 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이 4%였지만 경기 회복이 늦어져 세수 급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큰 방향만 담을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세부 대책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부품 소재나 뿌리 산업 분야의 융합으로 나노동 시장 선도형 부품 소재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IT, 컨설팅, 문화 콘텐츠, 보건의료 등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업 5개년 계획도 짭니다. 기업의 국외 프로젝트를 돕는 선진형 투자은행 육성 방향을 담는 동시에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정보 제공을 늘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찬바람은 아직 매섭게 불고 있지만 소비자들 마음속에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종합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 CSI가 3월에 104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전국 도시의 2,2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는 지난 2월보다 2포인트 오른 것으로 작년 5월 106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CSI 기준치는 100입니다.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 형편에 대한 CSI는 90, 현재와 향후 6개월 후를 비교한 생활 형편 전망 CSI는 98로 전월 대비 각각 1, 2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 CSI는 100, 그리고 소비자 지출 전망 CSI는 109로 1포인트,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엔 가계 수입이 늘어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기대감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경기 판단 CSI는 73으로 여전히 낮았지만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 전망 CSI는 93으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 기회 전망 CSI도 3포인트 뛴 93이었습니다. 세 가지 CSI 모두 아직 100을 넘지 못했지만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희망을 반영했습니다. 가계저축에 대한 긍정평가는 늘었습니다. 현재 가계저축 CSI는 87로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가계저축 전망 CSI는 92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CSI는 102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과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2%와 3.3%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한지붕 두 가족인 금호그룹의 법정 분쟁이 다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어음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간의 법적 분쟁이 또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올 상반기 중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금호석화가 그룹 측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호석화는 당시 금호산업에 100억 원대의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 어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박삼구 그룹 회장 체제 아래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성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2010년 박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형제 간 갈등으로 사실상 경영권이 쪼개지면서 이 사안은 상표권료 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은 계열사들로부터 금호라는 사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매출의 0.2%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상표권의 공동소유자라며 2010년부터 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금호산업이 작년 말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에 대한 채무를 빌린 상표권료와 상계 처리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금호석화 측은 한쪽이 상표권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룹 측은 상표권 계약에 따라 금호산업에 실질적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호석화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룹 측은 상표권료 청구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금호석화는 작년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력 와해를 목적으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고의 식품 범죄에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보게 되면은 최대 10배 이상의 이 환수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했는데요. 불량식품 근절하겠다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약으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식품 위해 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의 음식물을 쓸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식품 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정부의 근절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부당 이득금을 최고 10배까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매출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원 입법을 통해 올해 6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위생점검을 연 4회로 늘리고 실제로 납품 과정에서의 불공정 회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고압 카페인 음료도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과정을 기록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제를 우유, 치즈 등 어린이 기호식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식약처 등 부처별로 관리해온 식품 안전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해 식품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실시해 위생 점수에 따라 업소를 차등 관리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